자, 그 다음에 우리 15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부분 중에 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민법에 대해서도 뭐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는데 일단 여기서 출발해 봅니다. 그러시면 자 봅니다. 우리 상법에 보면은 제 46조 가는 게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 보면은 상행위 가는 조문이 나와요. 상행위. 그래서 1번부터 뭐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20번까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행위다? 상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아, 상행위다라고 규정. 근데 여기 11번에 딱 보면은 11호라고 하는데 11호에 보면 요런 글자가 나온다. 중개에 관한 행위. 중개에 관한 행위. 요것도 무슨 행위다? 상행위다라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중개 행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 중개 행위도 그러세요. 중개에 관한 행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따라서 부동산 중개 행위도 상법상 상행위다 하면 OX, O1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자, 그런데 이 중개에 관한 행위가 그러세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상사 중개에 가는 게 있고 뭐 민사 중개에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상사 중개고 무엇을 민사 중개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중개는 거래를 알선하는 게 중개거든. 그런데 그래서요. 봐봐요. 상인들 간의 상거래 행위를 뭐 알선하마 요거는 무슨 중개? 상사 중개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 그런데 알겠어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 행위를 요 상거래 행위 이외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마 무슨 중개? 민사 중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민사 중개든 상사 중개든 중개에 관한 행위다 아니다? 중개에 관한 행위 맞고 상행위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 상인들 간의 상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상사 중개잖아. 상사 중개는 어느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상법으로 규율하는 조문이 나와요. 상법 저 뒤에 가면 6장 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개업이라는 규정이 나와요. 상법 6장에 나오는 중개업은 상사 중개업이야. 상사 중개업을 규율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거래 이외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무슨 중개? 민사 중개업은 상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민사 중개업은 어떻게 법으로 규율하고 있느냐? 무슨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도 무슨 중개업? 민사 중개업. 그렇죠? 혼인 중개업도 무슨 중개업? 민사 중개업. 직업 소개업도 무슨 중개업? 민사 중개업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민사 중개업은 종류가 다양하다 안 다양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가 적절 부적절 알겠어요? 그래서 민사 중개업은 민법으로 규율하지를 않고 있고 개별 법을 만들어서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민사 중개업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소개영업법, 부동산 중개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시행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만 지금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혼인중개업은 무슨 법? 법 이름을 몰라도 좋다 했잖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아이? 직업소개업은 뭐다? 법 이름은 몰라도 좋다 했잖아요. 뭐 직업안정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뭉텅거리가 무슨 법?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런 민사중개업도 무슨 행위다?
상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상행위 중에 하나를 업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지? 그래서 상법의 규율 대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사중개업도 중개에 관한 행위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율 대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을 만들어가? 개별법이라는 무슨 법? 특별법을 만들어가 따로따로 이 규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별법들은 상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사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으로 보충 적용? 그 일반법이 무슨 법이에요? 상법 아이가. 다시 알겠어요. 이 중개에 관한 행위는 상사중개와 민사중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데 알겠어요? 그러면 상사중개에 관한 거든 민사중개에 관한 거든 무슨 법으로 규율해야 된다? 상법으로 규율해야 되는데 우리 상법에는 무슨 중개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상사중개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이 민사중개에 관해서는 특별히 따로따로 무슨 법을 만들어가 개별법을 만들어가 규율하고 있더라. 그럼 특별히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든 법들은 상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되 이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으면 일반법인 무슨 법으로 보충 적용? 상법으로 보충 적용하는 거야. 그런데 그 상법에도 흠결이 있으면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민법으로 보충 적용하게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상법 6장에 나오는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 이 규정은 무슨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라서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이라서 이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민사중개업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상법에 나오는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무슨 중개업에 관한 규정이다?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이다. 민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특별히 개별법을 만들어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보충적으로 적용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도 상법에 또 총칙 규정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상법에 총칙 규정인데 이 총칙 규정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인데 상사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상인이지만 민사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상인이다 아니다? 상인이다. 따라서 상법 총칙에 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 규정은 민사중개업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민사중개업인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의 상인이다 아니다? 상인이다. 따라서 상법의 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사중개업인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으로서 상법의 상인의 권리인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석 나온 거다. 그래서 상법상 상인의 보수청구권이라는 것은 보수지급약정에 관계없이 영업활동에 상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상법상 상인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보수지급약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를 완성시킨 대가로 중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잖아. 알겠습니까?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민사중개죠. 민사중개행위도 상법 46조 11호의 중개에 관한 행위에는 들어가지. 따라서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아니다? 원칙이지만은 상법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포함한 민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무슨 중개업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 민사중개업인 부동산중개업에 관해서는 상법의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개별법인 무슨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므로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무슨 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상법은 또 민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은 결국 민법에 대해서도 뭐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결과적으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죠. 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알겠어요. 그런 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의 적용 사례가 상인의 보수청구권을 이미 설명해버렸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상인의 보수청구권 가는 거는 상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인의 권리인데 그걸 우리 민사중개업자인 누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왜 이리 물어봐? 개업공인중개사도 민사중개업을 행하는 상법상 무슨 신분을 인정할 수 있다? 상인 신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해배상 가는 거는 알았어요? 손해배상 가는 것도 사례를 들어볼까?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봐봐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민사중개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은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되되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30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손해배상 책임 규정 공인중개사법 30조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되지 않는 손해 부분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는 재산상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정신적 손해 부분은 특별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법으로 보충 적용될 수 있는 거다? 상법으로 보충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그 상법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오면 결국 또 어디로 가야 되노? 민법으로 가야 되는데 민법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중개인에게 발생시킨 정신적 손해 부분이 있다면 그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람에 일반법인 무슨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가 민법이 보충 적용되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부분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특별법인 무슨 법에 따라서 따지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따지고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는 일반법인 무슨 법이 보충 적용되가 민법이 보충 적용되가 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따질 문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뭐가 다르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손해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해놓은 무슨금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에 업무 보전금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에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해놓은 보전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서 뭐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봐봐. 공부가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놓으니까 이제 끌어집어 땡기가 종합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까? 1월달에 첫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 곤란해요. 이렇게 강의하면 뭐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알겠어요.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기다. 이제 두 바퀴 돌았기 때문에 뭐다? 이제 종합이 되는 거야, 이 말이야. 알겠어요. 됐죠? 그럼 또 한 개 더 살펴볼까? 매매 비용 중 중개 보수의 부담 등 해놨잖아? 매매 비용 등 중개 보수. 자, 봅니다. 우리 중개 보수에 관해서는 당연히 뭐다? 어느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더라. 공인중개사법에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 이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중개 보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뭐다? 받게 돼 있잖아? 그렇죠?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아요? 아니면 균분해서 받아요? 각각 받도록 돼 있다. 어느 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공인중개사법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봐봐요. 특별법에 각각 부담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각각 부담이야. 근데 만약에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 각각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가정해봐. 중개보수는 거래당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하는 말이 없다고 가정해봐. 없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한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 없다는 거잖아. 누가 부담할지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 없으면 무슨 법으로 간다? 상법으로 가겠지? 근데 상법은 상사중개업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서 상사중개업에 관한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은 우리 민사중개업인 부동산중개 보수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간다? 민법으로 가는데, 자, 중개보수는 민법에 중개보수에 관한 글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민법에는 매매비용 하는 게 나와. 그러면 중개보수도 매매비용의 일부다, 일부 아니다? 일부라. 그런데 민법의 매매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매매비용 부담은 매매 당사자가 뭐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민법에서는 매매 비용은 매매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한다? 균분 부담한다 돼 있어. 그러면 결국 중개보수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부담? 균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 공인중개사법에 어떻게 부담한다? 각각 부담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민법의 매매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은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민법 선생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민법 선생이 공인중개사법을 전혀 모른다고 칩시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해. 전혀 모른다고 가정해.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해봐. 그럼 민법사한테 물어보면 중개보수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합니까? 물어보면 민법 선생은 뭐라고 한다? 균분 부담한다. 이거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알겠어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특별법을 모르니. 특별법을 모르니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하는 이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은 알지만은 특별법의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히 민법 규정대로 뭐다? 균분 부담하지요. 하면서 답을 한다. 맞나 틀리나? 틀리죠. 뭐를 몰라서 틀려봤다? 특별법의 내용을 몰라서 틀려버린 거야.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증거예요.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 법이 있는 줄조차도 모른다고 쳐봐.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만 알까 아닌가 봐. 알겠어요? 그러면 특별법을 전혀 모르니까. 알겠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뭐다?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한다 하는 거 아나 모르나?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되는 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법을 공부할 때 이 법과 특별법과 일반법에 관계 있는 법이라면 그 법까지도 뭐다? 커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밑에 판례 해결 다 돼버렸어요. 자, 판례 1번 판례 읽어볼게요. 복덕방한 거는 중개사무소로 바꿔 읽으면 되는 거잖아. 옛날에 중개사무소를 복덕방이라 불렀으니까. 중개사무소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중개업을 하는 자는 상법 46조 11호에서 말하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 상법 제4조에 보면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상인임이 명백하고 이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우리 상법 61조에 있는 상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보수 청구권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1조에 의하여 중개를 부탁한 의뢰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요까지만 알면 돼. 그 뒤에 문장은 필요 없어요. 이 경우 이제 중개 보수 금액이 상당한 범위 내에 보수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증거 조사를 하여 심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보수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까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판례도 봐. 부동산 중개 업무는 마찬가지로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동산 중개 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상행위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상행위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서 보정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정해주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보정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보증각서를 써주는 행위도 중개에 관한 행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간주된다. 따라서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중개행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라는 거야. 중개행위에 속하니까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중개행위에 속하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라는 논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개행위로부터 말미암아서 발생된 재산상 손해라면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고 따라서 보증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이 두 판례 다 시험 출제됐던,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들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런 걸 제가 아는 수험생들 10명 중에 7, 8명은 다 외워서 맞춰요. 알겠습니까? 다 외워서 맞춘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재정 목적인데 양갈로 1번만 별표 표시해두라 그랬죠. 시행령의 재정 목적과 시행규칙의 재정 목적까지는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읽어봅니다. 무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말이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중개업무 아닙니까? 중개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가 왜 등자를 갖다 붙이느냐? 왜 등자를 갖다 붙이느냐?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게 중개업무라요, 아니라요? 사무소 이전, 인장 등록, 휴업 이런 게 중개업무라요, 아니라요? 아니잖아. 아닌데도 그런 휴업에 관한 규정도 있고 사무소 이전에 관한 규정도 있다. 그래서 등자 갖다 붙인 거야. 그러나 확인 설명 업무 있지?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업무 있지? 이런 것들은 중개 업무죠. 기본적으로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중개 업무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까지도 규정을 둬가 결국 그 중개 업무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높이고 제고하고 결국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알겠어요? 그럼 자 봅니다. 우리가 또다시 오늘 공부 마무리 짓는 게 무슨 법이에요? 첫째 시간에 마무리 짓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실거래가 신고제도잖아. 그리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도 함부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 목적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말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 목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재정 목적을 갖다가 우리 실무에서는 크게 중요시 여기나 안 여기나? 안 여기잖아. 안 여기지만은 이론가들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아까 법령 해석의 방법과 한계하면서 읽어봤잖아? 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우리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왜 만들었어요? 물었는데 답이 주거생활 안정화는 답이 나왔지? 자, 주거생활 안정화는 글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가 재정 목적이거든. 그 제1조의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알겠어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뭐를 규정함으로써? 특례를 규정함. 민법에 대한 임대차 규정이 나오는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다. 누구의 주거생활 안정?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은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을 말한다? 당연히 자연인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법인인 임차인은 법인도 임차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 법인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개정해가 일부 법인만큼은 일부 법인인 임차인 만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부 법인이 누구? 기숙사가 아니고 법인. 그렇지, LH, 옳지. 토지주택공사, 또 뭐, 지방공기업, 알겠어요? 지방공사 있잖아,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알겠어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뭐다? 자기가 돈으로 뭐다? 주택을 매입해가, 임차를 해가, 무주택 서민한테 다시 임대차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법인인 토지주택공사가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주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법인이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원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인인 임차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법인인데 그 특별한 법인은 그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사업을 뭐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법인인 임차인만큼은 보호 대상이 되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이게 목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게 기억나기 쉽나 어렵나? 쉽잖아. 알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 물을 때 봐봐요. 시험 지문 이렇게 나와봐. 여러분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도 보호 대상이 되는 법인인 임차인이다. 그런 거 왜 안 나왔잖아? 왜 안 나왔는데 시험 지문이 나와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OX. 원칙적으로 하는 말 썼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는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하면 오예요. 그게 판례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원칙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함정에 안 걸려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출문제 풀다가 그런 느낌 받았다며. 공부는 쉐그바져 해가지고 뭐 다 공부했는 것도 느낌은 드는데 답이 안 보이더라 하잖아. 바로 그런 문장에서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인인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건데, 나는 공부할 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다 보호 대상으로 되는 걸로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X 이렇게 보내. 뭐 X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17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충학습하는데 읽어보지 말고 잘 봐봐요. 그럼 입법 목적에 비추어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죠. 맞죠? 그럼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야. 맞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그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해 보면은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활개치도록 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럼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들에게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런 해석을 해버리면은 무등록 중개업이 활개칠 거고, 그러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 그런데 의뢰인이 을이라.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수 지급 약정,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두 사람이 약정했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갑에게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럼 뭐고? 부정해야 되는 거야 이거. 부정. 알겠어요? 그럼 시험 지문 봐봐요. 무등록 중개업을 행하는 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동일한 거 이거. 그런데 판사들이 이 판결문을 쓸 때
아니, 입법 목적도 뭐다? 그러하지만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 약정을 무효라고 돌려야만이 보수청구를 부정하는 거 아이가? 이걸 무효락해야 부정하는 거 아이가? 이걸 유효락했으면 인정하는 거 아이가? 맞죠? 그럼 무효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닌가 배.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닌가 배. 그럼 무등록 중개업의 자의 보수청구를 인정하면은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지 않으니까 이걸 무효락한다. 주장이 빈약하잖아요. 그럼 이 약정도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아이가? 약정 계약 법률행위 아이가?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은 뭐다?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민법에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은 뭐다? 무효라며. 그러면 이 약정은 무슨 법규에 위반된 약정이다?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거 아이가? 무슨 법규가 강행법규고? 이 사람이 위반한 거는 등록규정을 위반한 거 아이가? 등록 안 하고 중개했으니까.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정. 등록규정은 임의법규다, 강행법규다. 강행법규다.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뭐다? 무효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을 행하는 갑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리 적어놓은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설명만 들으면 뭐다? 문장이 강의하는 제가 외워서 강의를 뭐 하잖아. 그럼 문장 표현이 좀 깔끔해요, 깔끔하지 못해요? 좀 깔끔하지 못해, 솔직히. 그렇지. 제가 외워서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문어체와 대화체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 대화체로 설명했을 뿐이잖아. 그럼 시험 지문은 무슨 체로 나오노? 문어체로 나오잖아. 그럼 설명 들어가 이해됐지? 그럼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읽어줘봐. 아주 깔끔한 문어체로 잘 적어놨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의 모든 규정은 제1조 재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규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무슨 목적에? 재정 목적에 합치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즉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돼야 된다. 그렇다면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한테 기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련된 규정들은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무슨 법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 그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이기 때문에 뭐다? 무효다. 그래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이게 문어체잖아요. 문어체. 그 제가 설명했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취지는 같나 다르나? 같은데 저는 대화체로 이야기했고 이건 문어체다. 근데 시험은 문어체로 나오거든. 그래 읽어줘야 눈에 자꾸 익히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됐고 2절에 무슨 정의? 용어정의다. 용어정의. 용어정의. 아직도 기초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용어정의를 별표하고 뭐다?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 기초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겠어요? 일단 이거 물어보고 답을 틀린 사람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야 돼. 뭐, 자,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중개와 중개업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말이야. 알겠어요? 그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뭐 다른 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이 돼 있는 기다,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와 요거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강의 방식이 순서대로 안 가요. 벌써 2바퀴 돌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여러분들 분명히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르다 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구별해서 답이 나와야 되겠지? 다른 말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응? 뭐 자격 취소 후 자격 취소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뭐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로서 5년간 뭐
응시 자격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요 두 사람이잖아. 금고가 아니고. 요 미성년자도 안 들어가. 그럼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거. 여기 몇 가지가 되노? 12가지 아이가 12가지. 에이? 12가지. 미성년자부터 12가지. 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자, 예를 들어 저기 이제 확실하게 구별이 되면 이 시험 지문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거야. 제일 쉬운 사례.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OX. 그렇게 문장이만. 그거는 결국 저것과 저거를 구별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가 제일 쉬운 사례지. 그럼 조금 까다롭게 내볼까요?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오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잖아. 여 없잖아. 여 어디 있노, 여 지금. 그러면 자격증은 딸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또 어떤 사람, 깜빵 안에 있는데 왜 치요? 이래 된대. 그럼 옛날로 되돌아 가봐요. 옛날에 뭐 학력고사든 수능시험이든, 병원에서도 수능시험 쳤다, 안 쳤다? 교도소에도 수능시험 쳤다, 안 쳤다? 쳤다, 할 말이지. 알았어요. 그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격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응시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만들어지느냐, 만지는 문제지.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이런 것도 뭐냐. 피성년 후견이 가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옛날에 검치산자잖아. 그 피성년 후견이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똑같죠? 오잖아. 알겠어요? 그런 식이다.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주면 머리가 복잡하게 될 필요가 없어.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는 이런 식으로 가려내라 하는 문제로 내면 머리가 덜 복잡해. 그런데 제처럼 문장 서술형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될 수 있잖아. 뭐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그만 온데 이걸 좀 힘들어한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다시 피성년 후견인은 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심판? 개시심판, 종료심판, 그 용어 익히라 그랬잖아. 피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자를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 종료심판을 받으면은 뭐다? 피성년 후견의 신분에서 벗어나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표현을 좀 익히라 그랬잖아. 옛날 표현이라면 검치산자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검치산자가 누가 검치산자고 이리 물어봐. 뭐 딴소리 할 필요 없어. 법원으로부터 무슨 선고 받으마. 검치산 선고 받으마 검치산자야. 그러면 그 검치산자가 언제 검치산자의 신분을 벗어나노? 딴 이야기 할 필요 없어. 법원으로부터 뭐 취소 선고 받으마. 알겠어요? 그렇게만 알면 된다 그러죠.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잖아. 민법이 개정돼가. 그러면 언제 피성년 후견이 돼요? 가마 법원으로부터 뭐 개시 심판을 받으마. 그럼 언제 피성년 후견인의 신분을 벗어버려요? 이리 물으면 뭐 종료 심판을 받으마. 이렇게 표현을 좀 익히라 그랬잖아요. 출제위원들이 쓰는 표현을. 알겠어요? 뜻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럼. 자, 그러면 됐죠? 뒷페이지 봅니다. 18페이지에 이제 중개의 개념. 자, 전체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칠판 봅니다. 중개라 하면 칠판 봐요, 칠판. 공부를 2바퀴나 돌았으면은, 두 바퀴나 돌았으면은, 중개라 하면 제 힌트를 줄 테니까 그래서 잘 끄집어내요. 무슨 물건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알았지? 누구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당사자 간에 관계는 이쪽도 거래 당사자, 이쪽도 뭐 거래 당사자. 알았지? 매도인도 거래 당사자, 매수인도 거래 당사자, 임대인도, 임차인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다 거래 당사자 아이가. 그러면 이쪽은 권리를 뭐 이전하는 자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뭐 권리를 취득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행위를 한다?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행위를 한다? 거래 당사자가 무슨 행위를 한다? 거래 행위를 하지. 거래 행위를 하지. 그 거래 행위도 다양하다, 안 다양하다?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거래 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쓰고 싶나? 나머지는 뭐라고? 그 밖에 뭐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행위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거래 행위 가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성립이 되면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거잖아.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거잖아.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런 거래 행위를 뭐 한다? 도와주는 거, 알선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중개 행위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럼 아까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그 권리금 거래도 거래는 거래야. 거래인데 권리금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 아이가라는 거야.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중개가 아니다라는 거야.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동차 거래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뭐 아니다라는 거지. 맞죠? 제가 요 비워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도 돼요. 왜 읽어도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치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이고 시험 문제가 40문제 거의 대부분이 문제 첫 단어가 뭐로 나오노? 공인중개사 법령상 뭐뭐뭐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도 되는데 요 앞에 필요 없어. 없어도 문제는 맞추는데 항상 머릿속에 생각은 요 앞에 무슨 글자를 집어넣어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은 안 해도 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 출제위원들은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글자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줘도 돼. 왜? 문제에서 뭐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면서 전제를 깔아버리니까 당연히 이 중개는 어느 법상 중개가 아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가 아니다. 이 소리가 되거든. 알겠지? 그래야 글자 수가 줄잖아. 문제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야 지문에서 다 공인중개사법을 생략해버려도 되거든. 그럼 글자 수가 줄다. 우리 시험 출제위원들은 12,000글자 제한에 따라했나 따라했나?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뭔 생각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거래를 알선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아니다 하지만은 저 자동차 매매 중고상 하는데 가보면 뭐다? 저것도 중개한다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중개가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다른 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다른 법상의 규율. 아까 봐. 민법에는 중개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민사중개는 무슨 법으로 규율? 개별법으로 규율하는데 상사중개는 또 결국 무슨 법으로? 상법으로. 그럼 상법에 등장하는 중개라는 두 글자는 민사중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 상사중개를 가리키는 거다. 그럼 민사중개는 상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리야. 개별법의 규율 대상인 거지. 알겠습니까? 어느 법의 규율을 받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법에 있어서는.
어느 법의 규율을 받느냐. 알겠습니까? 아까 했잖아. 농지면은 어느 법의 규율 대상? 농지법. 주택이면 뭐? 주택법. 근데 주택법은 주택이라고 주택법만 규율하겠어요? 건축법도 규율하겠어요?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의 규율 대상이 되겠지? 그럼 봐봐요. 주택도 건축물이지만 상가는 건축물 아이가? 맞지? 그러면 건축법은 상가 건축물도 규율하고 주택 건축물도 규율할 거 아닌가 봐. 그러면 건축법은 무슨 물에 관한 일반법이다.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거야.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야. 그럼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 무슨 물에 관한? 주택인 건축물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인 거예요. 그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호 이상,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했으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또 받을 필요 있나?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일반법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 됐죠. 여기서 용어를 더 갖다 붙이가 그림을. 이 그림은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할 때 늘 활용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알선 중개가 부동산 중개아이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되는 중개아이가 요걸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뭐 해야 되는 거다? 등록해야 되죠. 그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무슨 약정에 의해서 무슨 계약에 의해서 중개 의뢰 계약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야. 의뢰 받지도 않았는데 중개할 수 있나 없나? 없지. 남의 거래에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나? 의뢰 받았으니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의뢰 받았으면은 이 사람을 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 거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 거다? 의뢰인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의뢰를 안 했으면 의뢰를 하기 전에는 의뢰인이다 의뢰인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전자니까 이전 의뢰인이 되는 거고 이쪽은 또 의뢰를 했으면 뭐다? 취득 의뢰인이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용어를 익히 놔야 되지. 그래야 뒤에 가면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법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고 거기 눈에 싹싹 들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우리는 자꾸 매매 거래 사례를 전제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 들어있지만 이 거래는 매매 거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임대차 거래도 있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런 거래 당사자들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전세권 설정 계약,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단 말이지. 중개를 할 때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되나 아니더라? 담보 설정된 게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야 되나 아니더라? 해야 되죠.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노? 그 취득자가 누구? 이 취득자한테 설명하지?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하라. 그렇게 공부했잖아. 누구? 전세권자잖아. 그러면 시험 출제자가 봐봐.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 외웠잖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 지문 낼 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알선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세권자에게 그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 여부에 대해서 뭐다?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오가 있어가? 오 해야 되는데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문장들만 나온다. 다 들어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례 표현으로 바꿔서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다 끝나버렸고, 그러세요. 그 그림 밑에 관련 판례가 있죠. 관련 판례가 경매 절차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칠판. 뭐 다 읽을 것도 없어. 제 설명 듣고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 몫이야. 경매 절차도.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그 경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난다, 안 한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잖아. 일어나는데 그 경매 절차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거. 그렇지? 개입하는 거. 그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라는 소리야. 왜 중개가 아니냐?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래 행위인 거야. 아니? 경매가, 거래가. 경매가 거래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법률의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과정에 이 사람이 개입하는 거는 중개행위로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절차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 판례잖아. 알았어요? 그럼 경매 절차에 개입하는 거는 경매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잖아. 개입해가. 그건 중개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로서? 중개행위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로서 도와주는 게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거 공부했나 했나? 했죠? 그러면 그 경매 절차에 개입해서 중개행위를 통해서 뭐 도와주는 게 아니고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이나 매수 신청, 대리 행위라는 걸 통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 그거는 중개 업무다, 겸업 업무다. 겸업 업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중개 업무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 행위가 중개행위냐 중개행위가 아니냐 중요하잖아. 알겠어요? 권리금 거래 알선하는 거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알겠어요? 매수 신청 대리 행위가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하게 되면은 무슨 업이 된다? 겸업행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겸업행위. 근데 그 겸업행위도 하려면은 따로 이 지방법원에 뭐하고서 해라? 신고가 아니고 등록하고서 해라. 그 등록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진하게 줄 끊는 거 딱 보면 딱 그게잖아. 경매 절차는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여서 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하는 말은 강제적으로 환가하는 절차여서 하는 말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절차여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이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봐봐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그러면은 법률 행위가 중요하나 법률의 규정이 중요하나? 법률 행위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186조, 187조 공부하잖아? 근데 187조가 더 공부가 많아요? 186조가 더 많아요? 186조가 훨씬 많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렇지?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아직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알겠지? 무슨 말이지?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알겠지? 이런 거 공부하면 끝나는 거 아이가? 분묘기지권 이런 거 공부하면 끝나는 거 아이가?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알겠지? 또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19페이지로 가봅니다. 알겠지? 19페이지 양갈로 3번의 제목을 깨닫고 가야 됩니다. 중개의 대상해가 관로안에 제가 세 단어를 적어놨어. 중개대상물, 중개대상권리, 중개대상 행위 났죠. 왜 이렇게 세 단어를 적어놨느냐 하면 시험 출제자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물었어요. 옛날부터. 다음 중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다가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다가 다음 중 중개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묻다가 어떨 때는 물건으로 묻고 어떨 때는 권리로 묻고 어떨 때는 행위로 묻는 거야. 그래서 같이 관로안에 적어놨는데 똑같은 출제 의도다라는 소리죠. 잘 봐봐요. 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는 물건이냐 행위냐 그 행위에 의한 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다. 만약에 요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아무리 여기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토지라도, 건물이라도, 임목이라도, 재단이라도, 알겠어요? 이런 거래 당사자 간의 이런 거래 행위에 의해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덕실 변경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라면 그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국유재산인 토지 되는 거예요. 국유재산인 토지가 토지 맞잖아? 맞는데 거래 행위에 의해서 물건의 덕실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국유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는 각각 또 다른 거야. 그 물건 중개대상물 맞아. 맞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거래 행위에서 덕실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권리냐 일어날 수 없는 권리냐 그걸 묻는 거야.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에서 덕실 변경이 즉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권리면은 무슨 권리? 중개대상 권리고 변동이 일어날 수 없는 권리면 뭐? 중개대상 권리가 아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질권도 권리다 권리이다? 권리인데 그 권리는 자 봐요. 요 물건에 대해서 거래 행위를 해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권리다 없는 권리다? 없는 권리야. 왜? 질권은 동산 질권, 권리 질권밖에 없잖아요. 토지, 건축물에 무슨 질권이 설정 가능하노? 맞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 재단에 무슨 질권이 가능하노? 맞죠? 그래서 그 질권은 중개대상 권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유치권은? 토지 유치권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지? 건물 유치권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지? 임목이나 재단은 유치권의 대상이 안 되는 물건이지만은 토지나 건축물은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유치권은 거래 행위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부동산 유치권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유치권은 거래 행위에서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긴 있지. 그런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지. 뭐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뭐 한다?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보면은 뭐다?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식으로 알선을 한다면은 중개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유치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식. 그럼 분묘기지권은? 저 분묘기지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 맞다 맞다? 맞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분묘기지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인데 거래 당사자 간의 이런 거래 행위를 통해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권리다 없는 권리다? 없다. 왜? 분묘기지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서?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서? 분묘기지권의 주체가 누구라서? 그 분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자만이 가지는 권리라서 그래. 알겠어요? 내 더 이상 분묘 수호 봉제사 할 필요 없다. 니한테 가져가라.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장남이 차남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요 거래 행위를 통해서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장남이 죽어버리 마. 자동적으로 차남이라도 뭐다? 그 분묘를 실질적으로 수하고 봉제사 하게 되면 그 차남이 뭐다? 분묘기지권을 이어받는 거지. 알겠습니까? 장남하고 차남 사이에 약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장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약정할 수 있나? 없어. 알겠습니까? 그 분묘기지권은 요 덕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중개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개대상 행위냐 아니냐를 물어보잖아. 행위라고 물어볼 때는 더 쉬워 이거는. 토지에 대한 매매 행위 중개대상 행위다 아니다? 행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거 중개행위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상속 중개 행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지. 왜? 그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다? 덕실 변경이 일어나는 거다. 경매도 마찬가지 법률의 규정에서 덕실 변경이 나니까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의 교환 행위, 중개행위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알겠습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행위로 물으면 더 쉬워. 알겠어요? 중개 대상 권리냐 아니냐로 물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 권리의 특성을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미 성립된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도 토지에 관한 권리 아이가? 맞죠?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거래 행위를 통해서 변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지상권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부분에는 중개가 개입될 수가 없지만은 이미 성립된 법정지상권의 뭐 양도라 하든지 이전이라 하든지 그 이전, 양도 부분에는 중개행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봐봐요. 19페이지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판례가 1. 법률의 규정에 성립되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중개행위 대상인 권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경우 그 성립에 있어서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나 성립에는 개입될 여지가 없으나 법정 담보물권이라서 그러나 이미 성립된 유치권은 일신전속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도 결과적으로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2번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건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말은 법정지상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법정지상권의 양도에 중개가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자꾸 읽어주면 돼. 그러세요. 읽어주면. 됐죠? 조금 더 20페이지 갑니다. 20페이지 가면 양갈로 4번에 중개 이론적 유형 가는데 지시중개와 참여중개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반갈로 2번에 중개의 대상에 따른 구분해가 무슨 중개와 무슨 중개? 민사중개와 상사중개.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민사중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민사중개는 다 개별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라는 민사중개는 어느 법으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상사중개는 어느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상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상사중개 한번 봐봐요. 민사중개와 마찬가지로 상법 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이면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는 상법 93조에서 정한 중개인의 행위를 말하며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93조 하는 게 아까 6장 중개법에 관한 규정이야. 그리고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의 대상이 상행인 경우는 그 중개인을 영업을 하는 자를 무슨 중개인이라 한다? 상사중개인이라 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상사중개업을 행하는 사람을 상사중개인이라 그러고 민사중개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 다 무슨 중개인이라고 한다? 민사중개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무슨 중개인? 민사중개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무슨 중개인? 민사중개인.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법률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을 부르잖아. 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론적으로는 무슨 중개인에 속한다? 민사중개인에 속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민사중개인도 민사중개를 영업으로 할 때는 상인이다, 상인 아니다? 상인이다. 그래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쭉 읽어볼게요. 상행위 이외의 혼인, 취직, 부동산 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민사중개인이라는데 민사중개인도 36조 상법 11호와 4도에 따르면 상인자를 갖는다. 중개에 관한 행위는 영업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중개계약은 당연히 유상계약일 것을 요하는데 그 성질은 판례에 따르면 위임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는 결국 무슨 중개다? 민사중개다.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 보충해서도 쭉 읽어봐요. 민사중개든 상사중개든 상법 46조 11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상법 2편 상행위 제6장에서는 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상사중개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동산 중개를 포함한 민사중개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민사중개에 관해서는 각각 관계되는 무슨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개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를 하는 민사중개인도 상인으로서 상법 총칙편에 규정되어 있는 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다 공부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 방갈로 3번에 중개활동의 주체수에 따른 분류회가 단독중개와 무슨 중개? 공동중개. 이 그림에서 보면 양쪽 당사자로부터 다 의뢰받아서 중개하면 무슨 중개? 단독중개. 또 뭐 공동. 양쪽에서 다 의뢰받았으니까 혼자서 중개하니까 단독중개.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았다면 뭐 공동중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거기 판례에서 나오잖아.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를 받은 경우는 단독중개.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서 알선하면 무슨 중개? 공동중개. 그 다음 방갈로 4번에 중개의 법적 근거에 따른 구분하는 건 옛날에 초창기 시험에는 물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내요. 이거는 이론상 용어라서. 사중개, 공인중개 가는 거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중개를 무슨 중개? 사중개. 등록한 자가 행하는 중개를 무슨 중개? 공인중개. 그러면 자격증 따고 안 따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등록하고 안 하고. 그러면 무등록 중개 이꼴은 무슨 중개? 사중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등록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죠. 따라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중개도 무슨 중개다? 공인중개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 잘 묻진 않지만은. 그 다음에 국내중개, 국제중개 가는 거는 뭐다? 요 정도로 말하면 돼요. 미국 LA 땅을 중개하면 무슨 중개다? 국제중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제중개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미국 땅 중개할 때도 어느 법을 준수해야 된다? 우리나라 법 준수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놈의 땅이 미국 땅이기 때문에 무슨 법도 준수해야 된다? 미국 법도 준수해야 돼. 그럼 양쪽 법을 다 따라야 되나 안 따라야 된다? 다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22페이지에 양갈로 5번에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범위 해놨잖아. 별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판례는 제가 미리 이어서 던지놨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했는 건 중개의 개념이잖아. 개념이 이제 저 뒤에 가면 손해배상 책임에 가도 중개라는 용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 원인이 되는 중개행위와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의 개념적 범위는 일치 불일치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는 넓게 해석, 좁게 해석. 자, 읽어봅니다. 법 제2조 1호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를 하면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죠. 3조 규정한 중개의 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걸 공부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공부할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중개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각 조문마다 따로따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법의 개정 과정도 있었고 또 중개법에 부수되는 중개 외의 업무가 중개법인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중개행위를 매개로 한 여러 규정과 보증보험 또는 공제 대상 즉 업무 보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중개행위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몇 조의 규정에 의한 30조 1항에서 등장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즉 손해배상책임 규정에서 등장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규정의 입법 형태를 감안하여 보면 30조 손해배상책임 규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 중에 반드시 법 제2조 1호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되는 중개행위의 범위는 좁게 해석하기보다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중개행위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까? 좁게 중개행위를 해석하면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겠지만 좁게 해석해보면 중개행위는 언제 끝나버린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행위는 끝나버리지만은 넓게 해석한다면 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에 관여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손해배상 책임을 두텁게 인정해가지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그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자, 요 정도까지 해놔놓고, 알겠어요? 다음 주에 또 뭐다?
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러가면서 좀 강의를 법령은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또 꼼꼼하게 한 번 더 할 거예요.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미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끄집어들이가 강의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3시부터는 기출문제를 할 텐데 알겠어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듣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시간이 안 되면 방법이 없고 알겠어요? 자, 마칩시다.